해질녘의 그림자가 빌라촌의 좁은 골목을 기어오를 때면 영숙의 집 안방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지독한 웅덩이가 되었다. 그 웅덩이의 한가운데에는 남편 성만이 누워 있었다.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성만은 스스로 몸을 뒤척이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이었다. 영숙은 매일같이 그 웅덩이에 물을 퍼내듯 성만의 몸을 닦고 뒤집고 먹이는 일을 반복했다. 영숙은 낡은 플라스틱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수건을 적셔 꽉 짜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질척하게 울렸다. 이 양반아, 오늘도 고생 많았소. 나나 당신이나. 영숙은 성만의 환자복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드러난 성만의 발목은 마치 불길에 그슬린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한때 그 발목은 시장통에서 지게를 지고 날쌔게 움직이던 힘의 상징이었다. 젊은 시절의 성만은 거칠었다. 거칠다 못해 사나웠다. 돈을 벌어오면 술값으로 반을 날렸고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는 화풀이를 영숙에게 쏟아붓곤 했다. 영숙은 그 시절 성만의 구두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서웠던 발목이 영숙의 손안에 힘없이 잡혀 있었다. 영숙은 비누칠한 수건으로 성만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냈다. 굳은 살이 박인 발바닥을 문지를 때마다 영숙의 마음속에는 해묵은 원망이 진흙처럼 올라왔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청춘 다 앗아가 놓고 이제는 죽지도 않고 이렇게 내 등골을 빼먹나. 입으로는 모진 소리가 맴돌았지만 영숙의 손길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다. 성만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의 얼룩을 응시하며 꺽꺽거리는 쇳소리를 냈다. 그것이 고맙다는 뜻인지 아니면 여전히 미안하다는 뜻인지 영숙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성만이 숨을 몰아쉴 때마다 그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침이 베갯니들 적시는 것을 보며 영숙은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소리 없이 젖어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거실 식탁 위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최 원장 교장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최 원장은 영숙이 성만을 간병하기 전 지역 노인대학에서 시쓰기 강좌를 들을 때 만난 인물이었다. 그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답게 품격이 넘쳤고 사별 후 혼자 지내며 영숙의 소박한 문제를 아껴주던 이였다. 영숙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원장님. 영숙 씨 잘 지내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겼네요. 최 원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정갈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영숙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안방에서 잠시 벗어나 햇살이 잘 드는 교정의 벤치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마침 근처 도서관에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있는 성만을 쳐다보았다. 성만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영숙은 순간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욕망을 느꼈다. 이 비린내 나는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다는 깨끗한 셔츠를 입은 남자와 마주 앉아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갈증이었다. 네. 금방 나갈게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영숙의 손이 바빠졌다. 그녀는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에 분을 찍어 발랐다.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5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감청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늙고 초라했지만 적어도 이 방 안의 환자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영숙은 다시 안방 문틈으로 성만을 보았다. 성만은 아내가 나가는지 마는지도 모른 채 가쁜 숨만 내쉬고 있었다. 금방 올 거니까 얌전하게 있어요. 딴 생각 말고. 영숙은 자신에게 하는 소리인지 성만에게 하는 소리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읍내 카페에서 마주한 최 원장은 은백색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영숙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영숙의 거친 손을 보더니 자신이 주문해둔 따뜻한 유자차 잔을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영숙 씨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성만 씨 소식은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지요. 영숙 씨 같은 분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최 원장은 가방에서 정갈하게 접힌 팸플릿 하나를 꺼냈다. 경기도 인근에 새로 완공된 최고급 실버타운의 안내서였다. 영숙 씨, 이제 그만 자신을 돌보세요. 성만 씨는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저와 함께 이곳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거긴 정원도 넓고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숙 씨가 못다 쓴 시를 거기서 완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최 원장의 제안은 달콤했다. 그것은 영숙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품격 있는 노년에 대한 약속이었다. 최 원장의 부드러운 손이 영숙의 거친 손등 위에 겹쳐졌다. 조 박사 이전 소설 인물의 손길이 가벼운 호의였다면 최 원장의 손길은 묵직한 구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는 엉뚱하게도 아까 닦아주던 성만의 마른 발목이 떠올랐다. 나 아니면 그 차가운 발목을 닦아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발목이 이제는 나 없이는 썩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원장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영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찻잔 속의 노란 유자청만 들여다보았다. 유자청이 찬물 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다. 영숙의 마음도 그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1시간 남짓한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최 원장이 쥐어준 팸플릿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시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영숙을 덮쳤다. 집안은 최 원장과 함께했던 카페의 향긋한 냄새와는 정반대의 현실이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성만이 침대 난간을 툭툭 치고 있었다. 기저귀가 젖었을 때 내는 그만의 신호였다. 영숙은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성만에게 달려갔다. 성만의 바지는 이미 오물로 젖어 있었고 그는 꺽꺽거리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성만의 바지는 이미 오물로 젖어 있었고 그는 꺽꺽거리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웬수야. 내가 아주 잠깐을 못 나간다. 아주. 당신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갉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영숙은 울분 섞인 소리를 지르며 성만의 바지를 벗겨냈다. 차가운 공기가 성만의 하체를 때리자 그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영숙의 옷소매를 앙상한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 그건 최 원장이 잡았던 부드러운 손길보다 훨씬 더 질기고 아프고 절박한 힘이었다. 영숙은 성만의 손을 뿌리치려다 끝내 멈췄다.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성만의 젖은 몸을 닦아내며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지독한 저주일까? 영숙은 성만의 마른 발목을 수건으로 감싸주었다. 웅덩이의 물은 여전히 깊었고 영숙은 오늘도 그 웅덩이 한가운데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남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것이 영숙에게 주어진 어떤 사랑의 첫 번째 얼굴이었다. 밤새 성만의 가래 끓는 소리에 뒤척이던 영숙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복도 양옆으로는 수많은 문이 있었지만 어떤 문을 열어도 그 안에는 마른 장작 같은 성만의 발목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난 영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최 원장이 쥐어준 실버타운의 팸플릿이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종이 위에 노인들은 세상에 걱정 하나 없는 천사들처럼 웃고 있었다. 영숙은 결심한 듯 성만의 아침을 서둘러 챙겼다. 죽을 한 수저라도 더 먹이려 애쓰는 대신 오늘은 시판용 영양캔을 따서 조용히 성만의 입에 흘려 넣었다. 나 오늘 멀리 좀 다녀올 거요. 옆집 할멈한테 봐달라고 했으니까 딴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요. 성만은 대답 대신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영숙은 그 눈길을 피하며 외출 채비를 서둘렀다. 오늘은 감청색 코트 대신 조금 더 가벼운 차림이었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다. 읍내 터미널에서 최 원장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흰색 승용차 앞에서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났다.
성만의 방에서 나던 소독약과 오물 냄새와는 정반대의 인위적이지만 쾌적한 향기였다. 영숙 씨,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는 법이니까요. 최 원장은 부드럽게 핸들을 돌렸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교외의 풍경은 완연한 가을이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선길을 지나며 최 원장은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다. 주로 자신이 교장 시절 겪었던 보람찬 일들이나 퇴임 후 누리고 있는 소박한 취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영숙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치 자신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2시간이 걸려 도착한 실버타운은 은빛 성체라는 이름만큼이나 웅장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복도, 그리고 정갈하게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최 원장은 능숙하게 상담실장과 인사를 나누며 영숙에게 시설 곳곳을 구사해 주었다. 보세요, 영숙 씨. 여기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동입니다. 성만 씨 같은 분들도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지내실 수 있죠. 그리고 저기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정원이 산책로입니다. 영숙 씨가 여기서 시를 쓰면 얼마나 잘 써지겠습니까? 영숙은 최 원장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확실히 그곳은 천국 같았다. 냄새도 소음도 고통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하지만 영숙은 복도 끝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한 노파와 눈이 마주쳤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노파의 눈동자는 안방에 누워있던 성만의 그것과 똑같이 텅 비어 있었다. 상담실장은 영숙에게 입주 계약서를 내밀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최 원장은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속삭였다. 영숙 씨,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성만 씨 병원비와 입주 비용 일부는 제가 도울게요. 우리 남은 인생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며 삽시다. 이게 영숙 씨에게 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최 원장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가 내민 펜은 영숙의 손 안에서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으려는 찰나 영숙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옆집 할머니의 전화였다. 영숙아, 큰일 났다. 성만 씨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 구급차 불렀으니까 빨리 와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에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펜을 쥔 손바닥에 순식간에 땀이 배어나왔다. 최 원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영숙을 붙잡았다. 무슨 일입니까? 영숙 씨, 진정하세요. 그 양반이 숨을 못 쉰대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영숙은 최 원장의 손을 뿌리치고 로비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은빛 대리석 바닥에 영숙의 낡은 신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최 원장이 뒤에서 영숙 씨, 다시 생각하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은빛 성체에서의 우아한 살보다 지독한 냄새가 나고 욕설이 오가는 그 좁은 안방이 자신의 진짜 자리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성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성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영숙은 기도했다. 제발 욕을 해도 좋고 때려도 좋으니 숨만 쉬고 있어라. 이 웬수야, 놔두고 먼저 가지 마라.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영숙의 눈을 찔렀다. 영숙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성만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영숙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영숙은 성만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최 원장의 따뜻하고 매끄러운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칠고 서늘한 손이었지만 그 손목 맥박이 영숙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안도감에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왔소, 이 양반아, 내가 왔다고. 성만의 앙상한 손가락이 힘겹게 영숙의 옷자락을 매만졌다. 그것은 미안하다는 사죄도 고맙다는 인사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혼자 두지 마라는 끈질긴 삶의 갈구이자 영숙을 향한 지독한 집착이었다. 영숙은 그 지독한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구급차에 올라탔다. 은빛 성체의 팸플릿은 길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찬바람에 뒹굴고 있었다. 영숙은 이제 깨달았다. 자신의 사랑은 화려한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썩어가는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올가매는 넝쿨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영숙이 선택한, 아니 운명이 점지해준 어떤 사랑의 진짜 모습이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정거장 같았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계적인 신호음과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발소리 사이에서 영숙은 플라스틱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옷소매에 묻은 성만의 마른 침자국이 딱딱하게 굳어 살갗을 핥히었다. 성만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고비는 넘겼다지만 언제 다시 숨이 멎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면회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영숙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은빛 성체에서 보았던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최 원장의 따뜻한 손길, 정갈한 유자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찾으라던 그 매끄러운 목소리. 그냥 거기서 사인해버렸으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영숙은 가방 속에 구겨 넣었던 실버타운 안내서를 꺼내려다 멈췄다. 대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손수건 한 장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영숙의 딸 정미가 나타났다. 뒤이어 큰아들 준호도 헐떡이며 달려왔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옆집 할머니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정미는 오자마자 영숙을 다그쳤다. 영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정미의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향수 냄새가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와 부딪혀 영숙을 어지럽게 했다. 내가 뭘 했어? 엄마 혼자서는 무리라고 했잖아. 진작에 좋은 병원 알아보자니까 고집은 왜 그렇게 부려? 준호가 거들었다. 자식들의 말은 화살이 되어 영숙의 가슴에 꽂혔다. 그들에게 성만은 부양해야 할 비용이자 의무였지만 영숙에게 성만은 자신의 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결과물이었다. 엄마, 마침 잘 됐어. 우리 형제끼리 얘기 끝냈거든. 아버지 이번에 퇴원하시면 집으로 모시지 말고 안산 쪽에 있는 전문 요양원으로 보내자. 거기 우리 직원이 장모님 모셨던 곳인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최 원장의 그것과는 달랐다. 최 원장의 제안이 영숙을 위한 유혹이었다면 아들의 말은 영숙을 배제한 통보였다. 영숙은 메마른 입술을 떼며 나직하게 물었다. 거기 보내면 내 아버지가 좋아하겠니? 좋고 말고가 어디 있어, 엄마. 지금 아버지는 의식도 희미한데. 엄마 건강이 우선이지. 엄마 쓰러지면 뒷감당 누가 해?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 공부시키느라 정신없는데 언제까지 엄마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해? 정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뒤치다꺼리. 그 단어가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다. 5년 동안 성만의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길까봐 밤잠 설쳐가며
몸을 뒤집어주던 영숙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요약되어 버렸다. 영숙은 자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들은 성만이 젊은 시절 휘둘렀던 폭력의 기억도 그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 영숙이 업고 오던 그 눅눅한 어깨의 무게도 모른다. 그저 자신들의 안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노인네들의 소란으로만 여길 뿐이었다. 가거라. 면회는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니들 일이나 봐. 엄마, 왜 자꾸 고집이야? 가라고 했다. 내 남편이야. 내가 알아서 해. 영숙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자식들은 멈칫하더니 혀를 차며 돌아섰다. 복도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영숙은 중환자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성만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중매로 만난 성만은 투박했지만 믿음직해 보였다.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입 하나 덜기 위해 서둘러 했던 결혼. 하지만 성만은 결혼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 노름판을 전전하고 만삭인 영숙을 두고 외박을 일삼았다. 영숙은 매일 밤 성만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울다 잠들었다. 그때의 영숙에게 성만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런데 세월이라는 것이 참으로 얄궂었다. 성만이 쓰러지고 난 뒤 영숙은 그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수발을 들기 시작했다.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으니 당신도 내 손바닥 안에서 고통받으며 천천히 죽어가라는 신보였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의 몸을 닦고 살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증오는 어느새 지독한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 아니면 이 인간의 더러운 오물을 누가 닦아줄까? 나 아니면 이 인간이 살아있다는 걸 누가 기억해줄까? 그것은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한 몸으로 묶인 쌍둥이가 서로의 환부를 하차주는 것과 같은 처절하고도 근원적인 유대였다. 성만 씨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환자실 안은 차가운 기계음만 가득했다. 각종 호스를 주렁주렁 매단 채 누워있는 성만은 아침보다 더 작아져 있었다. 영숙은 성만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성만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영숙이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숙은 성만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이 웬수야. 자식들은 당신 요양원 보내자고 난리다. 당신 가면 나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어떡하라고. 죽으려거든 나한테 허락 받고 죽어. 알았어? 영숙의 눈물이 성만의 뺨 위로 떨어졌다. 그러자 성만의 굳게 닫혔던 눈꺼풀 사이로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 흘러내렸다. 의식도 없다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성만은 듣고 있었다. 영숙의 목소리를, 그녀의 울분을, 그리고 그녀의 지독한 사랑을. 영숙은 성만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문득 최 원장의 하얀 승용차가 떠올랐다. 그 차를 타고 떠났다면 지금쯤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식당에서 우아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숙은 후회하지 않았다. 성만의 마른 손등 위에 얹힌 자신의 거친 손. 비록 상처투성이고 냄새나는 손이었지만 이 순간 영숙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꼈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생의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영숙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복도 벤치에 최 원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듯 달려왔다. 영숙 씨, 연락이 안 돼서 한참 찾았습니다. 성만 씨는 좀 어떠세요? 최 원장의 손에는 여전히 실버타운 안내서가 들려 있었다. 영숙은 최 원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원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 못 갈 것 같아요. 영숙 씨, 지금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성만 씨 상태를 보세요.
영숙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감당 못해요. 매일 밤 울고 매일 아침 욕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원장님, 제가 저 사람 곁을 지키는 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예요. 저 사람 발목을 잡고 있어야 제가 안 넘어질 것 같거든요. 최 원장은 영숙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영숙은 최 원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빛 세상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눅눅하고 비린내 나는 웅덩이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영숙은 최 원장을 뒤로 하고 다시 중환자실 앞 복도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침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 최 원장의 유혹이 머물던 그 자리에는 이제 영숙의 결연한 의지만이 남았다. 병원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성만의 약 봉투를 꺼내 정리했다. 내일 퇴원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성만의 마른 발목 대신 그의 가쁜 숨소리가 쥐어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소중한 어떤 사랑의 끈이었다.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지독한 인연의 끈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일까? 병원에서도 고개를 저었던 성만은 보름 만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집으로 돌아왔다. 구급차 들것에 실려 다시 안방 장판 위에 눕던 날 성만은 마치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사람처럼 깊은 안도의 숨을 내뱉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영숙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며 차갑게 뒤돌아섰고 최 원장의 하얀 승용차는 이제 더 이상 영숙의 집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된 일상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다. 영숙은 이제 성만에게 화를 내지도 넋두리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수건을 적시고 기저귀를 갈고 입안에 고인 가래를 닦아냈다. 이 양반아, 햇살이 좋네. 당신 좋아하는 창가 쪽으로 머리 좀 돌려줄까? 영숙은 성만의 어깨 밑으로 팔을 넣어 그의 몸을 조심스레 돌렸다. 한창 때는 집 한 채도 거뜬히 지어 올릴 것 같던 성만의 몸이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영숙은 그 가벼움이 서러워 성만의 마른 어깨를 한참이나 쓰다듬었다. 창가로 들어온 가을 햇살이 성만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머물렀다. 성만은 그 햇살이 따가운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주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가에 귀를 갖다 댔다. 영숙.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소리였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영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응, 나 여기 있어요. 왜? 어디 아파? 물 줄까? 성만은 대답 대신 영숙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 쪽으로 끌어당기려 애썼다. 힘이 없어 손가락만 움찔거렸지만 영숙은 그 마음을 알아채고 자신의 손을 그의 얼굴에 가만히 얹어주었다. 수염이 거칠게 돋아난 성만의 뺨이 영숙의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성만의 눈가에 맑은 눈물 한 방울이 고였다. 그 눈물은 그동안 성만이 영숙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에 대한 사죄이자 이 지옥 같은 일상을 묵묵히 견뎌준 아내에 대한 마지막 경배였다. 영숙은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해. 죽을 고비 넘기더니 사람이 아주 약해졌네. 영숙은 주방으로 가보리차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최 원장과 마셨던 화려한 유자차보다 은빛 성체에서 보았던 최고급 식단보다 지금 이 낡은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보리차 냄새가 영숙은 훨씬 더 편안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옆집 할머니였다. 그녀는 손에 따끈한 감자 몇 알을 들고 들어왔다. 영숙아, 성만 씨 좀 어떠냐? 자식들은 가고 너 혼자 고생이 많다. 고생은요, 뭐. 이 양반이 내 팔잔데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도 집에 오니까 얼굴이 좀 좋아졌죠? 영숙은 감자를 깎으며 할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남의 눈에는 비참한 노년의 병수발로 보이겠지만 영숙에게는 이 좁은 방 안에서 성만과 나누는 무언의 교감이 생애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가방 속에 처박아 두었던 실버타운 팸플릿을 꺼냈다.
알록달록한 사진 속의 노인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지만 영숙은 이제 그 사진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그녀는 팸플릿을 쫙쫙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펼쳤다. 노인 대학 시절 최 원장이 칭찬했던 글씨 쓰기 공책이었다. 영숙은 뭉툭해진 연필을 쥐고 한자 한자 눌러 적기 시작했다. 어떤 사랑. 진흙탕 웅덩이에 발목이 잡혀. 우리는 평생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네. 당신은 나의 짐이었고 나는 당신의 감옥이었네. 하지만 보오, 이 웅덩이 속에서 우리만이 아는 고요한 꽃이 피었음을. 당신의 마른 발목을 닦아내는 이 손길이 나를 살게 하는 단 하나의 기둥이었음을. 내일 아침 당신의 숨소리가 멎는다 해도 나는 이 웅덩이를 원망하지 않으리. 비린내 나는 이 생의 구석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품었으니. 영숙은 시를 다 쓰고 나서 성만에게 들려주었다. 성만은 시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다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은 다시 대야에 물을 받았다. 성만의 발목을 닦아주는 시간이었다. 어제보다 더 가벼워진 듯한 그 발목을 만지며 영숙은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웬수야, 잘 자요. 내일 아침에도 꼭 숨쉬고 있어야 해. 안방 창밖으로 보름달이 차올랐다. 달빛은 공평하게 세상 모든 곳을 비췄지만 영숙의 방 안으로 들어온 달빛은 유난히 따뜻하고 포근했다. 최 원장의 유혹도 자식들의 냉대도 가난의 비참함도 이 방 안의 고요함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영숙은 성만의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성만의 거친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영숙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희생이나 화려한 약속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저 서로의 가장 추하고 아픈 부분을 묵묵히 닦아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키는 지독한 의리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성만의 손이 침대 밑으로 툭 떨어졌다. 영숙은 그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서로 다른 박자로 맞물리며 밤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것이 영숙이 마주한 생애 가장 정직하고도 숭고한 어떤 사랑의 종착역이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의 새벽은 유난히 시리고 정적이었다. 영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만의 거친 숨소리에 맞추어 눈을 떴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숨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규칙적으로 안방을 채우던 쇳소리 대신 아주 가늘고 긴 종이장이 떨리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불을 켜지 않은 채 성만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성만의 눈동자는 유리알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그는 마치 영숙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주 작게 입술을 떨었다. 이 양반아, 나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요. 영숙은 성만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 그의 가슴에 귀를 댔다. 5년 동안 그녀를 지치게 했던 그 고집스러운 심장. 박동이 이제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숙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서였다. 수건에 물을 적셔 성만의 이마부터 목덜미 그리고 평생 그녀를 붙들었던 그 마른 발목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성만은 그 따뜻한 감촉이 좋은지 미세하게 미소를 짓는 듯 했다. 젊은 시절 술에 취해 들어와 밥상을 엎고 영숙을 울렸던 그 사나운 남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평생을 삶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다 이제야 고요한 폭우의 닻을 내리려는 지친 영혼만이 남아있었다. 영숙은 성만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성만 씨, 고생 많았소. 나 만나서 당신도 참 힘들었지?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다 안 해도 알아. 내가 당신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요. 저기 조 박사니 최 원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말하던 화려한 세상보다 당신하고 보내니 눅눅한 방구석이 사실은 내 진짜 집이었소. 성만의 눈가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려 귓등을 적셨다.
그것은 그가 평생 영숙에게 전하지 못했던 수천 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마지막 편지였다. 성만은 온 힘을 다해 영숙의 손가락 하나를 꽉 쥐었다. 5년 전 쓰러지던 날보다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힘이었다. 영숙.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이름은 영숙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곧이어 성만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그의 가슴을 힘겹게 오르내리던 숨결이 단 한 번의 길고 깊은 날숨을 끝으로 멈췄다. 방 안에는 오직 가습기가 뿜어내는 적막한 기계음만이 남았다. 영숙은 울지 않았다. 대신 성만의 감기지 않은 눈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5년 동안 그를 올가매었던 병마의 쇠사슬도 영숙을 가두었던 간병의 감옥도 이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거대한 정적과 평화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침 햇살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성만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들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기 전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의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웅덩이에 빠진 노파가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를 넘기고 무사히 기슭에 도달한 사공의 얼굴이었다. 이제 다 끝났네. 이 웬수야. 당신은 이제 자유야. 나도 이제 당신을 보내줄게. 영숙은 최 원장이 주었던 실버타운 안내서 대신 자신이 쓴 시가 적힌 낡은 공고문을 성만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 성만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시원함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제 누구의 발목을 닦아주며 살아야 할까? 누구의 쉰 목소리에 대고 욕을 퍼부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야 할까? 성만의 유품을 정리하며 영숙은 그의 낡은 지갑 안에서 바스러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결혼 직후 고단한 삶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성만은 늠름하게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영숙은 수줍게 웃고 있었다. 영숙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베란다로 나갔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안다. 자신들이 살았던 그 비린내 나는 웅덩이가 사실은 서로를 지탱해준 거대한 바다였음을, 그 지독한 연민과 의리가 없었다면 자신은 진작에 세상이라는 풍파에 휩쓸려 사라졌을 것임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빈집은 넓고 깨끗했다. 소독약 냄새도 성만의 기침 소리도 없었다. 영숙은 혼자 식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성만과 나누었던 그 지독한 어떤 사랑의 향기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성만 씨 잘 갔소? 거기선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다니시오. 나도 조만간 따라갈 테니까. 영숙은 펜을 들어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서로의 어둠을 묵묵히 지켜주는 낡은 등불이었다. 영숙은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웅덩이를 떠난 영숙의 삶은 이제 비로소 잔잔한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이 영숙이 성만에게 바치는 마지막 연서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랑의 완성작이었다. 성만 씨를 한 줌의 재로 돌려보내고 돌아온 집은 낯설 만큼 넓고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소리 없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영숙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성만이 5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장판지 위에는 성만의 몸무게가 수년간 눌러 만든 희미한 굴곡이 남아있었다. 영숙은 그 굴곡진 자리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평생을 이 웬수라고 부르며 도망치고 싶었던 이 자리가 막상 비워지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시린 구멍이 되어 영숙을 집어삼킬 듯 했다. 그때 가방 구석에 박혀있던 최 원장의 실버타운 안내서가 발밑으로 툭 떨어졌다. 화려한 분수대와 웃고 있는 노인들.
영숙은 그것을 집어들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반으로 접었다. 원장님, 그 환한 세상은 내 자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이 비린내 나는 웅덩이에서 그 사람 발목을 닦아주던 그 고단한 시간이 사실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빛이었네요. 사랑이란 건 어쩌면 대단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남루한 밑바닥을 끝까지 지켜봐주는 처절한 인내였다는 것을 영숙은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남들은 미련이라 하고 자식들은 고집이라 했지만 영숙에게 그것은 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만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성만이 쓰러지기 전 술에 취해 들어와 무심하게 툭 던져주었던 낡은 빗 하나가 들어있었다. 영숙은 그 빗으로 자신의 하얀 머리칼을 천천히 빗어내렸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혼자 선 영숙이 있었다. 성만 씨, 이제 나도 내 길을 가볼라요. 당신이 남겨준 이 지독한 그리움 안고 내가 못다 쓴 시들 마저 쓰면서 말이요. 영숙은 펜을 들어 공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서로의 목을 조르는 넝쿨이었으나 동시에 서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뿌리였다. 이제 당신은 흙이 되어 나를 바치고 나는 바람이 되어 당신 위를 흐르리라. 영숙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슬픔이 찬바람에 씻겨나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성만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다정하게 들려왔다. 웅덩이를 떠난 물이 비로소 바다로 흘러가듯 영숙의 삶은 이제 더 넓고 깊은 곳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어떤 사랑의 마침표였다.